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홍만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요, 급진적 환경 철학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급진적 생태주의 트로이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로이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이제 심층 생태주의라고 합니다. 딥 에콜로지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생태 여성주의가 있어요. 에코 페미니즘인데, 근본, 그러니까 급진적 페미니즘에서 이제 나온 그러한 하나의 환경 철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회 생태주의가 있습니다. 머레이 북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이론가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급진적인 생태주의의 트로이카라고 해서 이렇게 묶어서 부르고, 그리고 매우 이제 우리가 아주 환경 윤리에서 환경 철학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 왔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급진적 어떤 생태주의, 이 환경 철학,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 생태 중심주의까지 다 마찬가지죠.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환경 개량주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제가 이제 보내드린 논문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심층 생태주의에 그래도 아주 중요한 노르웨이의 이제 철학자인 얀 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구별을 우리가 참고하면, 이게 이제 표층적 생태 철학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환경 개량주의, 인간 중심적 개량주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개념 구분을 정확하게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심층 생태주의에 좀 집중해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생태 여성주의, 그 다음에 사회 생태주의, 뭐 환경정의 이렇게 보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좀 종합적으로 과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뭐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심층 생태주의를 보겠지만,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미리 좀 언급을 하자면, 우선은 이들이 이제 바라볼 때 이 환경 파괴라든가 이런 아주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어떤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입장이 좀 달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심층 생태주의에서는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근대 이후의 어떤 기술 산업 사회가 안고 있는 그러한 어떤 지배적인 철학관 또는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으로부터 지금과 같은 이런 아주 심각한 이런 환경 위기, 환경 파괴가 결과된 것이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입장이 뒤에서도 이제 우리가 언급하겠지만 대단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배적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폭넓은 논이거든요. 포괄적이고. 그것에 비해서 이 사회 생태주의와 생태 여성주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회 생태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 사회 구조, 뭐 특히 어떤 구조냐 그러면 어떤 위계와 계급이라는 거 있죠. 이 서열화의 구조가 결국은 환경 문제를 낳았다. 이제 사회 구조 자체의 문제가 결국은 자연에도 적용이 되면서 환경 문제를 낳는 것이다라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생태 여성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생태 여성주의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소위 이제 가부장제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 에코페미니즘에 들어가기 앞서서 아주 이제 대표적인 네 가지 페미니즘의 유형이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지만, 여하튼 가부장제라고 하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그런 불평등이, 그런 불공정이 결국 자연에도 적용이 돼서 환경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근본 원인들을 이 세 가지 급진주의는 좀 입장이 좀 다르지만, 여하튼 간에 왜 이것이 이제 레디컬하냐 그러면
그냥 이제는 단순히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해 왔던 식으로 뭐 어떤 경제학적인 논의를 갖다 뭐 지속 가능한 경제학으로 바꾼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그 어떤 윤리적 확장주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도덕적 고려 가능성, 어떤 뭐 그 도덕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의 영역을 확장시킨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 생명중심주의나 생태중심주의 뭐 이런 식의 고려로도 이것은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어떤 계량주의적 접근은 한계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완전히 그냥 다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급진적 변혁을 얘기를 해요. 그냥 몇 가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구 몇 개 바꿔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뭐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 버리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아주 급진적이에요. 좀 강하죠, 여러분.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우선은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그 심층 생태주의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그런 안내문을 이제 보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뒀는데, 우선 여러분 406쪽으로 볼까요? 여기 이제 환경 파괴가 이제 뭐 개인의 문제냐 아니면 어떤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냐라고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이거 개인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가 아니다. 그 사회 자체가 어떤 소비지향적 사회냐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리 개인이 노력한다라고 해도 정말 조족지혈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환경윤리가 개인의 도덕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환경 정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잘 이거 여러분 이 팔로틱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이제 뭐 개인이 이렇게 그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하나의 어떤 그 사회 정의라는 걸 위한 집단적인 그러한 노력들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도 뭐 입법을 위한 로비 활동, 그렇죠? 계속해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어떠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의원들한테 끊임없이 이제 그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뭐 법제정으로 이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정 정치 후보를 지원한다든가 집회나 기념식에 참석하고 뭐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건, 우리 이제 불매 운동도 무섭잖아요. 정말 뭐 기업들도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정말 뭐 적극적인 정치적인 행사를 하는데, 권리 행사를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많이 이제 소용되고 있는 것은 소송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송을 통해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들을 이제 가져오려고 많이들 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여러분이 아마 이거 보시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407쪽에 가보시면은 환경보호를 위한 비합법적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오랜 전통은 시민 불복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에코 사보타주. 이 사보타주라는 말은 보통은 이제 태업이라고 그러죠. 어떤 공장에서의 작업 활동을 의도적으로 이제 늦추는 거예요. 이제 뭐 에코 테러리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거 뭐야, 테러?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영화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비윤리적인 행위를 통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에서 그 요원이 여성 요원인데 사실은 이제 그 테러 조직을 와해시키려고 들어갔다가 오히려 자기가 이제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 기업이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반환경적인 행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오히려 그 에코 테러리즘을 표방하는 그러한 어떤 조직으로 전향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스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아요. 재밌어요. 한번 보시고 정말 저거
저런 상황이면은 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그래서 이게 아예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기 이제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이러한 이제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소로라든가 간디라든가 마틴 루터 킹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유명하죠. 근데 이제 이 시민 불복종 운동하고 이것이 다 비합법적 활동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이 에코 테러리즘이나 에코 사보타주 같은 경우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한번 이것을 구분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민 불복종 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누굴까요? 사실은 여러분, 이 소크라테스가 크리톤에서 그런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그래서 독배를 마시죠. 거기에 대한 많은 잘못된 해석들이 있지만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소극적 불복종이에요. 왜 소극적이라고 하냐? 그런 폭력을 사용하냐 안 하냐의 문제입니다. 비폭력이냐 폭력이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 이제 에코 테러리즘이나 에코 사보타주 같은 경우는 이건 적극적 불복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이들은요, 여러분, 어떤 개인에 대한 폭력도 또 재산에 대한 폭력도 행사를 합니다. 근데 아니 그래도 이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러한 테러리즘이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건 당연하신데요. 이건 좀 상황을 보시면 정말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련 영화를 좀 보시면 저런 차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구나. 여기 맨 밑에 보면은 408쪽에 급진적인 환경운동 단체인 어스 퍼스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게릴라 전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보면은 409쪽에 위에서 한 8번째 줄에 보면은 나무에 대못 박기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에코러다이트라고 얘기하는데 생태적 기계 파괴라고 합니다. 이거 잘못했다가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요. 연료 탱크에 모래를 갖다가 퍼넣거나 전력선을 절단하거나 이건 굉장히 폭력적인 그러한 행위인 건 맞아요. 정말. 그래서 국내 테러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여러분, 그리고 시 셰퍼드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있죠. 그래서 활동들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지구 해양 경찰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환경 보호를 위해서면 그러한 어떤 환경 재난을 막겠다, 환경 파괴를 막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폭력 행위도 불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상당히 그린피스하고는 달라요. 여기 안에서도 강경파가 있고 온봉극파가 있는 겁니다. 이런 어떤 비합법적인 환경운동에서도 시민 불복종만 해도 그래도 비폭력이잖아요. 하지만 여기 지금 나오는 뭐 에코 사보타지라든가 에코 테러리즘이라든가 뭐 어스 퍼스트, 시 셰퍼드, 뭐 그 뒤에도 또 나오는 지구 해방 전선, 이런 데서는 이제 그린피스와 달리 상당히 강성입니다. 여기서는. 여기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우리가 왜 등장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이건 뭐 우리가 토론하고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재미있는 부분이긴 해요. 411쪽으로 오면 결국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모든 환경윤리, 환경철학은 이건 일종의 개량주의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는 완전히 근본적인, 이거 사실은 아주 급진적인데 레디컬이에요. 레디컬한 변혁을 요구하는 입장이 이제부터 3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상당히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제 심층 생태주의하고 생태 여성주의가 원래 이 챕터에서 같이 다뤄졌는데, 제가 이것을 조금 분리해서 여러분들한테 한 주마다 이렇게 쪼개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여기 환경 파괴의 근본 원인이 뭐냐? 여기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급진적 생태주의 이 환경 철학이 이렇게 세 종류로, 세 유형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심층 생태주의는요, 문화적 요인에서 비롯됐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배적 세계관과 가치관, 어떤 지배적 세계관이냐 그러면 말 그대로 여러분 근대적인 기술산업 사회, 그리고 편협한 인간 중심적 그러한 지배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결국 지금과 같은 파괴적인 환경을 아주 환경 위해를 낳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12쪽에 가보시면 단순 개량 안 된다, 근본 개혁 필요하다 그러면서 증상과 원인 얘기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감기 걸리면은 뭐 그 대증요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콧물 나오면 이제 관련된 약을 주고 뭐 그런 식으로 치료하지, 근본적인 치료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대증요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완전히 이제 중대한 사회 변화가 요구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급진적인 환경 철학이라는 거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우리 처음에는 환경 윤리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모든 논의가 전통적인 윤리학적 논의에서 조금 확장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로 갔지만,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이게 넘어가면서는 거기엔 단순히 윤리학만 가지고서는 가능하지가 않게 되지 않습니까? 형이상학도 등장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인식론이라든가, 지금 여기 이제 이쪽까지 나와 보면 이제 환경 정치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 철학까지 다 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환경 정의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지만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심층 생태주의는 현대적인 사고를 지배한다고 생각되는 어떤 일반 철학, 아무래도 철학적 논의니까 굉장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허하고 일반적이고 도대체 뭔 소리인지 뭐 그것에서 벗어나는 많은 구체적인 사례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나중에 생태 여성주의한테 그런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일반 철학, 세계관, 이런데 생태 파괴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 지배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냐? 제가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신토부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신토부리를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신토부리 아시죠? 그래서 이 지배적인 세계관의 특징은 뭐냐면 편협한 인간 중심성. 아무래도 여러분 항상 뭐냐 그러면은 자연과 인간 중에 인간이 더 우선이고 인간이 더 우월해요.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생명 중심주의, 폴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를 봐도 5가지 어떤 우선성의 원칙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이해 충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불안하죠. 왜 그러냐면 피해를 일반 어떤 땡 건설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어떤 야생동물들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인간 쪽에 어느 정도는 편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여전히 그 탈인간 중심주의라고 얘기는 하지만 조금 이제 개량돼 있을 뿐이지 정말로 이것이 말 그대로 탈인간 중심주의는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지배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하나 이렇게 뭐 바꾸고 그래서는 안 되고 아주 전반적으로 개인이든 문화든 통째로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413쪽의 생태 여성주의는 제가 다음 시간에 와서 다시 얘기하겠는데, 여기서도 벌써 비판하는 게 뭐냐면 이런 분석이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주의라는 거죠. 누구한테 그러는 겁니까? 바로 이게 심층 생태주의가 보면은 뭐 세계관 막연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생태 여성주의는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가부장제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 심층 생태주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심층 생태주의는 여기 첫째 줄에도 나오지만 여기 땅의 윤리라고 하는 거는 알도 레오폴드하고 캘리코트 대변인이죠.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적인 철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심층 생태주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단일한 체계적인 그 환경 철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어요. 탈인간 중심적 이론 일반부터 노르웨이 철학자 안네스라고 하는데, 노르웨이 유명하죠. 이런 환경운동으로. 그래서 정치운동으로서 급진적 그 환경주의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이론적 정당화 작업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심층 생태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네스나 빌 디버리나 조지 세션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심층 생태주의의 어떤 철학적 뿌리를 한번 살펴보면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여러분 여러분 잘 알고요. 기퍼드 핀쇼라고 하는 이 피상적 생태주의. 이거 이제 바로 여러분들도 대답을 하셔야 되고 나올 거지만, 이 피상적 생태주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환경 개량주의예요. 하지만 이제 미어라고 하는 사람은 심층 생태주의죠. 이 사람은 어떤 자연이라고 하는 것의 상징적, 미학적 그러한 가치들. 그래서 보존주의자 아닙니까? 이 초기 버전이고, 침묵의 봄에서 레이첼 카슨, 우리 이제 책의 40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오고, 서구 기독교에 대한 이런 비판이 있죠. 환경 파괴의 원인은 서구 기독교에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린 화이트가 나중에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석이 좀 생태신학자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또 반론을 제기해서 그렇거든요. 여하튼 212쪽에 가보시면 있고, 여러분 여기 19세기에 소로 있죠. 소로. 이 월든이라고 하는 이게 월든 호숫가에서 이 사람이 지내면서 거기에서 썼던 글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여러분 아마 이거는 정말 사서 꼭 읽어보셔야 되고, 이것은 정말 대자연에 대한 예찬이면서 문명사회에 대한 아주 통렬한 비판이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글을 잘 써요. 여러분들도 읽으시면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수 있고, 이 번역자이신 분이 직접 가봤는데 이 월든 호수가 생각보다 너무 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 관리를 하고 있는 분한테 왜 이렇게 이 호수가 작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지만 이 환경 운동에 미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참 멋진 우문 현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대단한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한번 여러분 이건 정말 필요합니다. 진짜 이거 뭐 괜히 이렇게 그 합리적인 이런 논리적인 그 설득이나 뭐 토론이나 물론 이런 것들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런 책이 훨씬 더 울림이 클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심층적, 피상적, 이게 얀네스가 한 건데요. shallow, 뭐 deep 이렇게 나오죠. 피상적 생태운동 여러분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냥 뭐 오염이나 자연 고갈에 대한 투쟁에만 관심 있는 운동이다. 여전히 이거 뭡니까? 인간 중심주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지배적인 세계관이고, 그러면 이런 지배적인 세계관이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 철학 개념이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논의를 할 거예요. 하여튼 신토부리로 돼야 되는데, 인간이 자연하고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분리돼 가지고 더더군다나 인간이 자연보다 더 우월한 존재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배적 세계관이 환경 파괴 원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결국은 할 겁니다. 근데 그러한 세계관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주류 서양 철학에서 얘기하는 논의들이 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비판할 거지만요. 이런 심층 생태주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생태 중심주의하고 탈인간 중심주의예요. 물론 전체주의죠. 이게. 그래서 이 전체주의적이고 탈인간 중심적인 철학적 세계관을 구축하는 거. 이게 뭐냐면요. 지배적 세계관이 잘못됐잖아요. 그것이 원인이니까, 환경 파괴 원인이니까
그걸 완전히 변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변혁할 겁니까? 대한 철학을 제시해야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얀네스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이걸 생태 철학이라고 그래요. 예, 에코 필라소피라고도 하고, 예, 또는 이제 생태 지혜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이걸.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전체주의적이고 생태 중심주의고 탈인간 중심적인 이러한 세계관을 지배적 세계관에 대한 대한 철학으로 제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줄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그 나머지 얘기는 좀 읽어보시는데, 심층 생태주의의 이제 이 강령이, 예, 이 강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강령이 이제 어떤 실천적인 원리에, 예, 그러한 어떤 밑바탕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읽어보면서 여기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바꿔야 되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실천적 행위 원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한테. 우선은 여기 1번을 보시면은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번성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여기 지금 그 생명체가 본래적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가 뒤에 이제 폴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하고 심층 생태주의 비교하는 부분이 또 나올 텐데, 거기서도 생명은 본래적 가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자기 선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본래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이분법적인 분리주의, 사실은 신토 불이를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잔재가 남아있다라고. 예. 그러니까 이 이론 자체가 그 지배적 세계관에 대한 비판과 그런 대안 제시로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 지배적 세계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을 원용하고 있는 문제들이, 예, 완전 청산을 못했더라 이런 비판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본래적 가치 그러면은 도구적 가치가 있잖아요. 여전히 도구적 가치와 본래적 가치에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분리주의를 여기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여기도 뭐 생명의 풍부함은 다양성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거, 그게 본래적 가치죠. 뭐. 그리고 3번은 뭐냐, 인간은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 필요, 이거 바이털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그 생명에, 예, 그 바로 직결되는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런 생명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축소시킬 권리가 없다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은 육식이나 채식까지도, 예,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생명에 직결되는 그런 필요가 아니라면, 그러면 권리가 없다라고까지 얘기하니까 굉장히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죠. 생명 중심, 폴 테일러의 생명 중심주의만 해도 우리는 5가지 우선적인 원칙에서 보면은 기본적인 이익과 그러니까 베이직한 거하고 넌 베이직한 거하고 나눠놓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바이털이에요. 예, 기본 비기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훨씬 더 강하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5번으로 가보면 인구가 근본적으로 줄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얘기가 많고, 뒤에도 우리가 데이브 포먼도 보고 그러면 아시겠지만 에티오피아의 어떤 기아로 인한 죽음에 대해서 원조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이게 뭐 아주 반인도주의적인 발언으로 해가지고 욕을 많이 먹지만, 사실 심층 생태주의의 강령에 따르면 사실은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너무 반인본주의에다가 거기에 이제 뭐 대부분 이런 경우들이 그 후진국의 어떤 여성들, 어린아이들, 사회적 약자들에게 거의 피해가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이제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나중에 생태 여성주의에 대해서 주제도 이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자, 그래서 뭐 6번, 7번, 8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러한 강령들이 뭐 열대우림,
자원 보전, 인구 문제, 소비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논의의 바탕이 된다라고 하는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무지의 선언, 그렇죠. 예, 과학적 무지를 감안할 때 자연계에 대한 개입 정책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우리가 뭐 이것은 사실은 어떤 그 생태학적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생태학 모델이 무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생태학에 대한 좀 생태학적 생태주의적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인간이 잘 모르기 때문에 좀 겸손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해왔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형이상학적 생태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418쪽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419쪽에 보면 여러분 생태학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된다고 여기서도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냥 나옵니다. 왜 이게 위험한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경고를 네스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과학의 한계가 있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생태학은 생태학자의 수만큼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뭐 가이아 가설만 가지고 얘기해도 방임할 거냐 개입할 거냐가 한꺼번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어떤 당위가 두 가지가 나오고 모순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생태학이 뭐 그런 거죠. 만약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생태학주의 위험은 그냥 그 환경 문제에 대한 모든 해결책은 그냥 생태학으로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생태학주의의 위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어떤 우리가 그래도 이제 생태학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한계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주의를 또 기울일 필요도 있고 또 뭐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지만 이런 과학적 사실에서 어떤 윤리적 당위를 끌어내는 자연주의적 오류의 문제도 또 들어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간에 우리가 이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20쪽으로 와서 첫 번째 단락에 뭐 끝으로 좀 와볼게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쭉 읽으면서 한번 따라와 보시는데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형이상학적 생태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 지금 지배적 세계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 제시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안 철학, 생태 철학을 얘기하느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학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그러한 이제 대안적 형이상학인데 그게 바로 형이상학적 생태학이고 생태 철학이에요. 일단 그러면은 그 근대 산업사회 배후에 깔린 지배적인 형이상학은 뭐냐? 개체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될 만큼 어려운 내용들은 전혀 없고 바로 뭐냐 그러면은 주객 이원론이에요.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자연보다 우월해요. 이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그런데 그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비판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배적 세계관은 형이상학적 전체주의. 여러분들이 그 한번 앞에 다시 가보세요. 그 형이상학 전체주의는 결국 우리 생태학 모델 중에 유기체 모델을 갖다가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라고 하는 것은 부분들의 합 이상이고 전체가 부분보다 더 실제적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생태학이라고 하는 건 전체주의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앞으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주객 이분법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신토불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421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이렇게 여기서 지금 지배적 세계관이 뭐 개체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이고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인간하고의 어떤 인간의 특별함,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이성 이런 우월성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배적 세계관이 환경 문제를 낳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안 철학을 지금 제시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줄에 보면은 심층 생태주의 형이상학은 개체 인간이 자연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관점을 거부해요. 인간은 자연하고 독립적이지 않아요. 상호 의존적이죠. 인간은 항상 자연 안에 존재해요. 같이 존재하는 거죠.
심지어 뒤에 가면은 나는 자연이에요. 결국은 그러한 그 큰 자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양해 나가야 된다라는 얘기죠. 인간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일부이지 환경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지배적 세계관은 뭐예요?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도 지금 워리 폭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법은 실제에는 존재 안 한다. 이런 세계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421쪽 두 번째 줄에 거기 421쪽 그 인용문 바로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면 개체의 실제성을 부정한다.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거죠. 항상 체계 안의 관계로부터 분리되어 존재하는 개체는 있을 수 없다. 이게 대한 철학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한 철학. 422쪽으로 가보시면 여러분이 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여기에서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 바로 개별 유기체가 과정이 없이 존재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더 실제적인 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 은유적이지만 굉장히 장자적이에요. 423쪽으로 가서 인용문의 중간쯤 보면 흐르는 물줄기의 소용돌이를 생각해보자. 이 소용돌이가 바로 뭐냐 그러면 개체 생명체라는 거예요. 이게 개별 생명체예요. 그냥 흐르는 물에서 그냥 우연히 흐르다가 소용돌이가 생겼다가 또 흘러가잖아요. 없어지고 그런 식의 그런 거라는 거죠.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러한 어떤 생태적인 과정 속에서 생겨났다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이게 마치 무슨 정말 그 E는 MC 제곱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결국에 그 에너지와 이제 물질이 서로 에너지 보존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 모든 것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지금 뭐 끝으로 개체주의라는 개념을 뭐 살펴봄으로써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은 개체라는 걸 명사로 쓰기보다는 사실은 형용사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왜 우리가 이 개체를 명사적으로 쓰냐 그러면 지배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일반 철학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프리즘을 가지고 세계를 바라보고 세계를 해석하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환경 문제가 배태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두 번째 단락의 중간쯤 보면 심층 생태주의에 따르면 지배적인 세계관은 개체와 주위 환경의 인위적 구분을 전제하는데 바로 이것이 환경 파괴를 불러온 위험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심층 생태주의가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25쪽으로 갈까요?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지배적 세계관, 우리가 보통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 철학의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어떤 분의 주장은 뭐냐면 결국 세계관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뭐 당신의 철학은 뭡니까? 그러면 당신의 세계관, 가치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얘기도 바꿔서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은 세 번째 단락에 보면은 서양의 철학적 전통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구분은 객관성과 주관성의 구분이다. 주객 이원론이거든요. 이게. 이것은 존재론적인 차원도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인식론적인 차원도 있고 동시에 또 윤리학적인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철학적 논의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서양 주류의 형이상학은 특히 존재론 분야는 실제의 본질을 고찰한다. 리얼리티의 리얼리티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뭐 과학의 세계는 객관이고 뭐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으면 주관이고 마음 바깥에 있으면 객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그냥 그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여튼간에 주관과 객관은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주객 이원론이고 주객 분리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 인식론도 그러고 윤리학도 그러고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밑에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뭐 왜 우리가 윤리학에서 사실에서 당이 도출 못하냐 완전히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어떤 인간의 의지 같은 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거를 찾아낸 사람이 바로 이제 폴 테일러가, 그 슈바이처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지만 폴 테일러가 그걸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뭐 생명 중심적 관점이라고 하는 걸 즉 가져와서.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 객관성, 주관성의 구분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으로 굉장히 그 뭐 역사가 있어요. 지금 여기 나오면 여러분 17세기 철학자 이 존 로크를 얘기하는 건데, 제1성질, 제2성질, 제3성질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제1성질은 사물 속에 있는 거예요. 대상 속에 크기 하나만 얘기하자고요. 제2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자. 예, 이거는 당연히 뭡니까? 주관적인 거죠. 그 인식자에 의해서 인식된 거니까 색깔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3의 성질은 뭐냐 그러면 덜 객관적이고 덜 참되다 그러는데, 이것은 관찰자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제3성질은 관찰자, 개인의 의견이에요. 아름답다, 장엄하다. 예. 훨씬 덜 객관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얘기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심층 생태주의자들한테는 이러한 구분이 유효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27쪽의 세 번째 줄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 주체가 본질적으로 자연계에 속한다. 신토 불이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미. 예. 하나예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자연주의적 오류가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 사실세계와 당위세계가 서로 공속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계속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주객 이원론적인 그러한 서양의 지배적인 세계관에서는 주의무어가 자연주의적 오류, 데이빗 흉부터 시작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어서 그러냐 그러면 그러한 근대적인 지배적 세계관, 그러한 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심층 생태주의는 대한 철학을 얘기하잖아요. 생태 철학. 환경 문제가 심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 세계는 외부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와 분리되어 존재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실제 세계 안에 존재한다. 이분법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지배적 세계관을 신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거 보면은 뭐라 그러냐 그러면, 야, 너 너무 감상적인 거 아니야? 이런다는 거죠. 여기 지금 참나무, 떡갈나무 얘기 나오는데, 예, 진짜 우리가 여러분 그 모래군의 12달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보면은 그 2월 달에 보면은 이 떡갈나무의 이 전생애가 나와요. 예, 정말 읽어보면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예, 그런데 지배적 세계관을 신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땔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이러한 그 알도로 에어폴드의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이제 생태학과 윤리적 진화를 통해서 생태 중심주의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와 남이 따로 있지가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에너지의 순환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하고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죠. 한쪽에서는 너 감상주의자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겠지만, 또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경제적인 공리주의자에 불과하다고, 뭐 천박한 공리주의자냐 뭐 이런 식으로, 공리주의 연구하시는 분은 또 뭐라고 하시겠네. 아니 하여튼 좀 너무 지나치게, 예, 어떤 뭐 산업기술, 뭐 경제, 뭐 이런 일변도적인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개발론자하고 보호론자가 대립하는 거는 이들이 경험하는 실제가 달라요. 다르겠죠, 여러분. 안경이 다른 거예요. 달리 보인다니까는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그렇게 얘기하겠죠. 보호론자가 보기에는 개발론자는 장님이에요. 봐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개발론자 입장에서 보면은 참 낭만적이에요. 너무 감상적이고, 예, 현실을 너무 몰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건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429쪽으로 여러분 가보시면 그 중간쯤에 보면 게슈탈트가 있어요. 이거 우리 보통 총체성, 전체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환경보호주의자하고 개발론자가 실제에 대해서 일단 사고 구조,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모든 전체성, 총체성, 실제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환경보호론자는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생태적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발론자의 입장에서는
지배적 세계관에 입각해 있으니까 자연은 자연이고 인간은 인간인 거죠. 신토부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서로 이거 대화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430쪽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인용문에 보면은 정말 그렇거든요, 여러분. 뭐 누구는 이게 맞다 그러고 누구는 이게 그르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서부터는 싸움밖에 안 나니까 말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다. 그럴 때 이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무슨 뭐 음모이론 나오고 뭐하고 이런 논의들이 많이들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성을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팩트 체크 해보는 거예요. 대화라고 지금은 그래서 지금 민주주의가 왜 위기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지금 대화할 때인데 토론할 때인데 싸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토론해야 돼. 이제 이성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정신 갖고 이성적 톤 위에 테이블에 올려가지고 진지하게 서로 갑론을박을 해야 합니다. 근거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해야겠죠. 근데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게 그것도 이제 민주주의의 어떤 그 세계적인 보루였던 그러한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그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누군가와 의견이 대립했을 때 토론하는 겁니다. 이 토론은 말로 하는 싸움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토론하다 보면요, 내 그 주장에 어떤 미흡한 점들이 보이고 타자의 주장의 강점들이 보이고 그러면서 서로 변증법적인 상승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계속 뭐 인류의 역사가 조금씩 나아지고 개선되고 뭐 한 발 뒤로 물러나기도 하지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래서 참 좋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완전히 그 어떤 안경 자체가 사고 방식 자체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서로 또 설득할 수 있는 게 있겠냐 그러면 뭐 소설, 시, 이야기, 신화, 의례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소로의 그 월등 같은 거, 아니면 뭐 알도 레오폴드의 모래군의 12달 이런 거 한번 읽어보고 그러면은요, 아유 그러면 또 굉장히 영향이 커요. 어떤 항상 그 논리적인 설득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설득이랄까요? 그런 차원도 여기 심층 생태주의자들에게서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431쪽으로 가보죠. 거기 보면 이제 심층 생태주의의 실천 윤리는 강령에 잘 나타나 있는데 두 가지 궁극적 규범이 있답니다. 간단합니다. 자아실현과 생명중심적 평등의 원리 두 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거 여기 지금 거기에 두 번째 저기 6절에 그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지만 자아실현은 자신을 자연과의 상호 연관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내가 자연이다 이거죠. 자연이 나고 서로 우리는 그렇게 공속적 관계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태 철학이에요. 그리고 생명중심적 평등은 어떤 전체의 평등한 구성원이다. 이게 좀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뭐보다 강력하냐 그러면은 우리가 폴 테일러의 그 생명중심주의에서도 이러한 생명중심적 평등이 나와요. 하지만 거기에서는 여전히 그러한 어떤 그 뭐 인간과 뭐 다른 비인간 생명체와 그 이익 충돌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우선성의 원리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타협점도 없어요. 여기는 그냥 다 평등한 구성원이고 동등한 본래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강력하죠. 그게 이제 생명중심주의보다 더 비타협적인 입장이 심층 생태주의라는 거예요. 여기 뭐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한번 쭉 읽어 보시는데 433쪽으로 가보시면 두 개의 자아가 있는데 작은 자아, 큰 자아가 있어요. 소문자 셀프로 쓰고 대문자 셀프로 씁니다. S를 갖다가.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너 자신을 알라. 사실 너 자신을 알라에 대한 해석만 해도 몇 가지가 돼요.
이것이 이제 그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입구에 위에 상단에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이것을 카피라이트 없이 사용했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신전 입구에 써있던 것을 소크라테스가 아주 애용했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그러면 너 자신을 알라고 되어 있지만 신전 입구에 있기 때문에 보통 뭐라고 해석을 하냐 그러면, 이 잠깐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간들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들의 세계다. 주제 파악 좀 해라 이거죠. 니네들 별거 아니다. 뭐 이런 거 하루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어떤 입장에서는 그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인간, 너 자신을 알라는 뭐냐면, 인간은 있잖아요. 정말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죽을 줄 몰라요. 외국 학자들이 꼭 죽음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저는 좀 이해가 썩 안 되는데, 비행기 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워낙 이제 그게 그 아주 일반적인 교통수단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비행기를 자주 타고 다니는 아닌 입장에서는 좀 솔직히 이렇게 공감이 확 가지는 않는데, 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언급해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예, 솔직히 그럴 때도 너 자신을 알라라는 얘기도 해요. 너희들은 그런 인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안 보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는 인간으로 보고 너 자신,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라.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주장이 가능하겠지만, 근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해 좋자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된 본성이 뭔지를 알아라라고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그냥 어떤 그 자연과 분리된, 유리된, 아주 고립된 이러한 존재로서 자아를 보는 것은 그냥 그거는 이 작은 자아고, 여기 그 433쪽 맨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개체주의적 견해에서의 자아는 소문자 자아고, 그러니까 결국 지배적 세계관에서 입각했을 때죠. 그런데 지금 자아에 대해서 전체주의적 견해로 가면은 이게 바로 대문자로 된 큰 자아다. 여러분 이거 뭐 아주 어렵지 않죠 이거는. 결국 우리가 자기 성찰과 자기 비판,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좀 더 보편적인 인간의 본질에 가깝게 도달할 수 있고, 그런 차원으로 가다 보면 신토부리가 나오는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434쪽에 인용문 마지막에 보면, 심층 생태주의에서는 자아의 더 큰 성숙과 성장을 요구해서 인간을 넘어 모든 자연관의 일체화를 요구한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성숙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에 대해서도 절대 배관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또 사회 나가서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하시게 될 텐데, 공부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 사회에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알게 됐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그만큼 많은 투자가 있었어요. 물론 부모님, 그리고 또 이 사회도 여러분한테 관심을 분명히 갖고, 국가에서도 많은, 뭐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그 국민을 교육하는 이유도 그런 차원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거는 어찌 보면 가혹한 형벌 같은 거예요. 그냥 모르면 무책임하게 살아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뭘 배우면 알기 때문에 모를 때처럼 살질 못해요. 그렇게 모를 때처럼 산다? 그건 잘못 배운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도, 작은 자아, 큰 자아도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가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게. 그리고 두 번째 궁극적 규범은 생명중심적 평등의 원리인데, 여러분 이 생명중심적 평등 원리는 폴 테일러의 이 생명중심주의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맨 마지막 인용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본래적 가치에서 동등하다 그러는데, 맞습니다. 생명중심주의에서도 모든 생명체는 자신의 선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고유의 가치, 본래적 가치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제가 또 여러분한테 과제로도 내드렸는데 이 부분을 읽어서 여러분이 정리해 보시면 어떤 수준에서 보자면 생명중심적 평등사상은 생명중심주의와 같은 입장이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그럼 평등한 존재라고 그러는 거죠. 뭐 인간이든 아니면 뭐 다른 생명체든 간에 그럼 평등한 존재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다면 여기 지금 고유의 가치, 본래적 가치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평등한 존재인 건 맞는데 여기서 차이점이 등장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생명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파티오를 설치하는 문제에서도 그랬지만 이건 개체주의잖아요. 탈인간 중심주의는 맞지만 여전히 전체주의가 아니었고 개체주의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심층 생태주의는 생태학적 전체주의란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죠. 여기 지금 형이상학적 전체주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것들이 본래적 가치를 갖는 개체이기 때문이 아니고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사실 이 개체라는 말에 대해서 지배적 세계관이 개체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이기 때문에 개체라는 말을 대체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체의 실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이건 다 신토불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고 또 보면은 이제 더 타협을 안 한다고 인간의 이익과 자연의 이익이 충돌할 때 여러분들이 290쪽, 98쪽, 299쪽으로 가서 보시면 더 타협을 안 하고 인간의 간섭에 대해서도 더 반대한다. 왜냐하면 여기는 뭐 5가지 우선성의 원칙 이런 것 자체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딱 안 된다라는 얘기만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더 레디컬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아까 이제 생명중심주의가 개체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심층 생태주의가 전체주의라고 생태학적 전체주의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도 나오지만 숲을 보냐 나무를 보냐 그러면은 생명중심주의는 나무를 보는 거죠. 숲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제 생태중심주의가 숲을 본다라고 얘기 드렸죠. 그 435쪽의 마지막 단락으로 보시면 심층 생태주의는 지구에 부담을 주지 않는 생활 양식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저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논문에 보시면 논문에 이제 330쪽에 보시잖아요. 이 뭐 한면희 선생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 환경철학에서 국내에서는 뭐 거의 뭐 초창기 그냥 기초를 닦으시고 많은 일을 하신 대단히 훌륭하신 학자십니다. 환경철학자입니다. 여기 지배적 세계관과 심층 생태학 이런 식으로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는데 쭉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왜 이걸 보라고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 여기 단순하고 기술에 지나치게 뭐 의존하지 않는 자급자족적이고 탈중심적인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한다 막 이랬는데 기술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다.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성장을 위한 기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른스트 슈마우라는 사람이 Small is Beautiful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어요. 문예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 심층 생태주의 쭉 내려오다 보면 적합한 기술과 비지배적 과학 이렇게 나오죠. 이거예요. 이걸 적정 기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저기 전북 남원에 옛날에 이제 EBS에서 나왔었는데 화목난로 있죠. 화목난로를 적정 기술로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이 그룹이 있으세요. 공방이라고 해, 공방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들이 적정 기술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그 지역 공동체에서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로컬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의 지배적 세계관, 지금의 어떤 산업 기술 사회 같은 거 보면은 이 규모의 경제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더 지구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Small is Beautiful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담양에 가보시면 거기에 거기도 만들어져 있던데 중록원 보면은 여러분 박물관 같은 조그만 데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그러면은 그 옆쪽으로요.
그러면 이제 그 대나무 자전거 있잖아요. 예, 뱀프 사이클 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 자전거 세탁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예,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서 그런 그 환경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적용된, 그래서 그걸 갖다가 비지배적 과학이라고 하는 거죠. 지배적 세계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적정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남원에서 만든 그 화목난로는요, 이렇게 그 거꾸로 타는 보일러는 아닌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서는요 완전 연소가 돼 가지고 연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장작을 갖다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몰라요. 저는 떼봐서 알아요. 보통 연기 이렇게 그 화목난로, 벽난로 이렇게 사용해 가지고 보면은 연기 막 나고,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 불완전 연소고 그만큼 그 목재의 소비도 엄청나다는 거죠. 효율도 떨어지고. 근데 완전 연소가 되는 거죠. 오래 타고. 그리고 자연의 부담도 훨씬 덜하고. 이게 적정 기술입니다. 이게. 부담이 덜하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36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이제 생물 지역에 맞게 지역적으로 간소하게 이렇게 하여튼 자연과 조화를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에코토피아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심층 생태주의에 대한 이 비판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급진적 생태주의 트로이카가요, 사실은 서로에 대해서 비판들을 많이 해요. 어떤 점들을 비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떤 하나의 특정한 체계적 철학이 아닙니다. 뭐 땅의 윤리처럼 뭐 알도 레오폴드, 캘리코트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의 어떤 입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437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너무 다양하고 심층 생태주의의 논의 자체가 상당히 다양하고 애매하고 일반적이고 광범위하고 그래서 공허한다. 이래. 이게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생태 여성주의에서 이러한 비판을 합니다. 왜 이런 비판을 같이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은 생태 여성주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환경 파괴 원인이 뭐야? 그러면 가부장제.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지배적 세계관. 지배적 세계관이 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저 개체주의적이고 환원주의적이고 뭐 객관성과 주관성이 있고 그럼 뭐 제1성질, 제2성질, 제3성질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안 걸리는 게 없단 말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비판들을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여기에 굉장히 많이 그 공헌을 한 사람들이 뭐 도교, 헤라클레이토스, 스피노자 다 이게 뿌리예요. 제퍼슨, 토마스 제퍼슨, 소로 이 사람들은 다 문인들이잖아요. 아까 월든제가 얘기했듯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우리도 번역되어 있는데 프리초프 카프라라고 하는 아주 현대 물리학자죠.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동양 사상, 동양의 철학이 얼마나 이제 이런 이 신과학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다 짬뽕이 돼 있다 보니까 좀 신비주의적인 냄새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이 있는 거죠. 뭐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뭐 다 뭉뚱그려 나가가지고서는 뭐 규정하기가 어렵다. 잘해야 절충적이다. 뭐 이런 비판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만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심층 생태주의는 전체주의적이고 탈인간 중심적 성향과 관련해서 파시즘이라는 이거 우리 환경 파시즘이라 그래가지고 톰 레건이 그런 얘기를 원래부터 했었죠. 아무래도 이제 생명 중심적 평등을 얘기하고 아까 뭐 인구 감소가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인간 혐오주의 그래서 여기 뒤에도 이렇게 나오지만 뱀을 죽이느니 차라리 인간을 죽이겠다 뭐 에티오피아 사람들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데 원조하지 말라고 데이브 포먼이 이렇게 주장한 예가 이게 여러분 심층 생태주의의 입장에서는 강령에 따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반인본주의적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상 여기 폭스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인간 자체를 비판하기보다는 인간 중심주의를 비판한다라고, 예.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리터럴리하게, 예, 해석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성찰할 필요가 있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락도 한번 여러분 뭐 읽어보시고 439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 그 첫째 줄 보면은 인간 중심주의와 지배적 세계관을 비판하면서 지나치게 일반화를 하다 보니까 마치 비판자들이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예, 예, 환경 문제에 똑같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환경 정의의 문제고, 우리가 이제 그 다다음 시간에 사회생태주의 할 때 얘기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환경 정의 문제는 국내 문제이기도 하고 국제 문제이기도 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결국은 우리도 식민지배의 아픔이 있는데, 예, 아무래도, 예, 정말 그 오염물질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 환경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산업시설들은 전부 이제 식민지 쪽으로, 그리고 뭐 엄청난 또 수탈이 있고 막 황폐화 시켜놓고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구하라고 하는 인도 생태학자인데 아주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또 탄소 배출권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선진국이, 예, 이건 그냥 배관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 이건 환경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죠. 예, 여기도 지금 마지막에 나오지만 서구 제국주의 논리다, 이런 비판 너무나 타당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다 해놓고, 예, 이제 후진국에서 이제 개발하려고, 개도국이 하려고 그러면 미세먼지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지금 이게 이거는 정의에 어긋나는 처사죠.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 간 환경 부정의 문제예요, 이게. 440쪽으로 가면은 또 구하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심층 생태주의가 동양의 철학과 전통을 잘못 인용하고 있다. 마치 이제 힌두교, 불교, 도교가 환경주의와 일치된 하나의 세계관인 양 인용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정말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여기 특히 이 사람 인도 사람이잖아요. 힌두교, 인도 종교에서는 자연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냥 이거는 마야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미혹의 대상이고, 그래서 자연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환경주의에서 얘기하듯이 어떤 자연과 인간의 뭐 그러한 뭐 일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는 않아요. 뭐 도교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예, 이건 뭐 결국은 도가 외화된 게 자연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름답게 외화된 거죠, 도가. 예.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동양의 철학과 전통 다 환경주의, 이거는 지나친 오리엔탈리즘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태 여성주의에서 얘기한 거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예, 너무 그냥 포괄적이고, 예, 추상적이고 무슨 세계관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예, 아주 구체적인 이런 어떤 가부장적인 구조, 예, 이런 것은 왜 못 보냐, 왜 지나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여기 이제 생태 여성주의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생태 여성주의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한번 여러분하고 좀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급진적 생태주의 트로이카는 특히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심층 생태주의는 어떠한 대안 철학을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제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트로이카 이 공부를 할 때는 그 한계를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예, 이 심층 생태주의든 사회 생태주의든 생태 여성주의든 상호 간의 비판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문제점과 한계들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그 에코페미니즘,
그 논의로 여러분들을 또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